안녕하세요. 인연 이야기입니다. 현실에서 시작된 이야기, 지금 함께 보시죠. 저 왜 보내신 거예요? 서류 한 장으로. 저는 그냥 없던 아이였나요? 재래시장 반찬가게 앞 38살 여자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38년치 무게가 고스란히 실려 있었습니다. 손에 든 건 입양기관에서 발급받은 낡은 서류 한 장이었죠. 국자를 쥐고 있던 60대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여기 적혀 있어요. 국자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시장의 소음이 그 소리를 삼켜버렸죠. 버린 게 아니야, 나는. 맡긴 거야. 분노로 버텨온 38년이 그 한마디에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한 장이 끝내 담아내지 못한 진실,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다은은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순서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6시 반에 알람이 울리면 커피를 내리고 샤워를 하고 마포구 사무실로 출근하는 것으로 하루가 열렸죠. 직원 12명짜리 중소기업 대표. 누군가는 대단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대표라고 부르며 존경스러운 눈빛을 보내기도 했지만 다음 본인에게 그 자리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일상에 가까웠습니다. 거창한 성공도 아니었고 화려한 삶도 아니었어요. 그냥 꾸준히 이어온 삶이었죠. 38살. 혼자 살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연애를 오래 못한 것도 그런 성격 탓이었을 겁니다. 다은은 원래부터 무언가를 쉽게 내보이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감정을 드러내는 일이 불편했고, 누군가가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오면 자기도 모르게 한 발 물러서는 버릇이 있었죠.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들도 어느 순간 너는 왜 그렇게 속을 안 보여줘라는 말을 남기고 멀어지곤 했습니다. 다은은 그럴 때마다 씁쓸하면서도 딱히 바꾸려 하지 않았어요. 그게 내 방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방식이 어디서 왔는지 다은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입양. 그 단어가 항상 다은의 마음 어딘가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양부모님이 그 사실을 알려준 건 다은이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나서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아있던 평범한 저녁이었는데 양어머니가 오래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다은은 그 순간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놓인 밥그릇, 부드럽게 내려앉던 양어머니의 목소리, 그리고 양아버지가 고개를 숙이던 모습까지. 세상이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양부모님이 진짜 가족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고 두 분이 다은을 사랑으로 키워왔다는 것도 의심한 적이 없었죠. 그런데도 뭔가 하나가 남았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빈자리 같은 것. 채워진 것 같으면서도 늘 어딘가 한 구석이 뚫려 있는 느낌이었어요. 명절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왔고 거울을 보다가도 문득 올라왔고 술을 한잔하고 늦은 밤 혼자 앉아 있을 때 가장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을까? 왜 나는 버려진 걸까? 다은이 처음으로 입양기관에 기록 열람 신청을 넣은 건 20대 후반이었습니다. 감정이 특히 복잡하던 시기였죠. 그때는 몇 달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게 됐고 그 이후로 다은은 일부러 가쪽으로 생각이 흘러가지 않도록 막아뒀습니다. 알려고 해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되뇌면서요. 그런데 그날이었습니다. 평범한 화요일 오후 거래처 메일을 확인하던 중에 낯선 발신자 이름 하나가 시야에 걸렸죠. 입양기관. 그 두 글자를 보는 순간
다은은 마우스를 쥔 손가락이 멈추는 걸 느꼈습니다. 클릭까지 몇 초가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은 짧았어요. 보호자님의 요청 기록 중 일부가 열람 가능한 상태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방 또는 화상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은은 한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몇 년 전 충동적으로 넣었던 서류가 이제 와서 답장으로 돌아온 겁니다. 창밖으로 마포대교가 보이는 날이었는데 그날따라 강물이 유독 무겁게 가라앉아 보였어요. 다음 날 오전 다은은 사무실에 오후에 외부 일정 있다는 말만 남기고 입양기관을 찾아갔습니다. 상담실은 생각보다 작고 조용했고 담당 직원은 서류 봉투를 건네면서 미리 말했죠. 세부 신상 정보는 동의 없이 공개가 어렵습니다. 다만 분리 경위와 보호 시작 시점은 열람 가능한 범위예요. 다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는데 그게 긴장인지 두려움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종이를 꺼내 한 줄씩 읽어 내려가다가 중간 어딘가에서 눈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분리 사유 경제적 사유로 인한 보호 포기. 그게 다였습니다. 38년 동안 가슴 한켠에 묻어뒀던 질문의 답이 서류 한 장 위에 10글자짜리 문장으로 적혀 있었죠. 다은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짧게 대답하고 다시 종이를 받습니다. 경제적 사유. 돈이 없어서. 그래서 나를 보냈다는 거잖아요. 분노가 치솟는 것도 아니었고 눈물이 쏟아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낮은 곳에서 납처럼 무거운 허무함이 천천히 올라왔죠. 이게 다야. 이게 내 인생 전부에 대한 설명이야. 다은은 봉투를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문을 나서기 직전에 한 가지만 더 물었습니다. 혹시 이 기록에서 현재 거주 지역 정도는 확인이 돼요? 열람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요. 기록상 경남 지방 소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서울거리가 여전히 빠르고 시끄러웠고 사람들은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다은은 잠깐 그 자리에 서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지도 앱을 열고 손가락으로 경남 방향을 천천히 움직였어요. 터미널까지의 거리가 떴고 그 아래에 소요 시간이 표시됐습니다. 버스로 4시간 반. 그날 밤 다은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찾아가는 게 맞는 건지, 만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기는 하는 건지, 그리고 무엇보다 만나서 뭐라고 해야 하는 건지. 결론은 끝내 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결심만큼은 밤이 깊어갈수록 단단해졌습니다. 서류 한 장으로 자기 인생을 설명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게 다은이 그 밤에 내린 유일한 결론이었고 아침이 되면 짐을 싸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다은이 터미널행 버스에 오른 건 목요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양어머니께 전화를 드릴까 잠깐 고민했다가 그냥 접었죠. 어디 간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설명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았거든요. 대신 직원들한테는 2, 3일 외부 출장이라고만 해뒀습니다.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아직 본인도 이게 뭔지 정의를 못 내린 상태였으니까요. 버스가 서울을 벗어나는 데만 1시간이 걸렸고 고속도로에 올라선 뒤로는 창밖 풍경이 천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사라지고 야산이 보이기 시작했고 고속도로 표지판 위의 지명들이 낯설어질수록 다은의 마음속에선 이상하게도 말끔한 긴장감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흥분도 아니고 설렘은 더더욱 아니었어요.
그냥 어떤 단단하고 차가운 감각이었죠. 가야 하는 사람이 가야 할 곳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감각이었습니다. 터미널에서 내려 시외버스로 한 번 더 갈아타고 작은 읍내에 도착한 건 점심이 한참 지난 오후였어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익숙하지 않은 공기가 코끝을 건드렸습니다. 튀김 냄새, 젖은 시장 바닥 냄새, 그리고 오래된 건물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뒤섞인 그 냄새요. 서울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종류였죠. 다은은 미리 찾아둔 숙소에 짐을 풀고 바로 시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두르는 건 아니었어요. 숙소에서 시장까지는 걸어서 7분 거리였고 다은은 그 짧은 길을 걸으면서 한 가지 원칙을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아무것도 티내지 말 것. 그냥 들른 사람처럼. 아무 목적 없이 장 보러 온 사람처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척. 시장 입구를 들어서는 순간 다은은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살짝 늦췄습니다. 재래시장 특유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거든요. 좁은 골목을 따라 양옆으로 가게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고 아주머니들이 쌓아놓은 채소 더미 사이로 장 보는 사람들이 북적댔죠.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겹쳐 들렸고 누군가는 가격을 깎으려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다은은 그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면서 가게 간판들을 하나하나 훑었어요. 반찬 가게. 기록에는 시장 안반찬 가게라고만 나와 있었습니다. 세 번째 골목 중간쯤에서 그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순잔의 반찬이라는 빛바랜 간판이 달린 작은 가게였어요. 안에는 스테인리스 창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투명 가리개 너머로 갖은 반찬들이 색색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가게 안쪽에서 무언가를 적고 있는 60대 여인이 있었습니다. 다은은 그 자리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어요. 20년 넘게 마음 한켠에 가두어뒀던 얼굴의 실제 버전을 지금 처음으로 보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나를 낳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상상 속의 얼굴은 늘 차갑거나 무정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지나치게 피폐한 모습이었는데 실제로 눈앞에 있는 김순자는 그 어느 쪽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시장 아주머니였습니다. 등이 조금 굽었고 앞치마에 얼룩이 있었고 국자를 젓는 손이 거칠어 보였죠. 표정은 별로 없었지만 그게 차가운 게 아니라 그냥 하루 종일 일하느라 지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다은은 결국 가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뭐라도 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서서 들여다보고 있는 건 너무 이상하니까요. 어서 와요. 뭐 드릴까요? 김순자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투박했지만 거슬리는 구석은 없었어요. 다은은 시선을 창기들로 옮기면서 대답했습니다. 구경 좀 하고요. 천천히 봐요. 오늘 멸치볶음이랑 깻잎 장아찌가 새로 들어왔어요. 더 말을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손님을 붙잡으려 애쓰는 타입이 아니었어요. 다은이 창기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동안 김순자는 다시 하던 일로 돌아갔고 두 사람 사이에는 그냥 시장 소음만 채워졌습니다. 다은은 멸치볶음 한 팩과 시금치나물 한 팩을 골랐습니다. 실제로 숙소에서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손이 그냥 그쪽으로 갔어요. 김순자가 포장지에 담으면서 말했죠. 멀리서 왔어요? 얼굴이 낯선데. 서울에서요. 잠깐 내려왔습니다. 그렇구만. 그게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김순자는 영수증을 내밀고 다은은 돈을 건넸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손이 스칠 듯 가까워졌다가 멀어졌습니다. 다은은 봉지를 받아들고 가게를 나서면서 딱 한 번만 뒤를 돌아봤습니다. 김순자는 이미 다시 하던 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다은이 다녀갔다는 사실 따위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로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다은은 봉지를 손에 쥔 채 멍하니 걸었습니다. 막상 만나고 나니 뭔가 허탈한 기분이 드는 것도 같았고 그렇다고 실망스러운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 사람이 냉정한 사람처럼 안 보인다는 것, 나쁜 사람처럼도 안 보인다는 것. 그게 오히려 다은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죠. 나쁜 사람이었으면 더 쉬웠을 텐데. 미워하기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다은은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 또 가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으로 뭔가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조금 더 가까이에서 조금 더 오래. 그래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다은은 시장으로 갔습니다.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한 번 더 봐야 할 것 같았고 한 번 더 보고 나면 또 한 번 더 봐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렇게 사흘이 지나는 동안 다은은 순자네 반찬가게 근처를 맴돌면서 김순자라는 사람을 조금씩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순자는 아침 일찍 문을 열었습니다. 다은이 첫날 숙소 창문으로 시장 입구 쪽을 내려다봤을 때 이미 가게에 불이 켜져 있었으니까요. 오전 7시도 되기 전이었어요. 창기를 정리하고 새로 만든 반찬들을 채워넣고 유리 가리개를 닦는 일까지 전부 혼자 하는 것 같았죠. 누가 도와주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다은이 지켜보는 내내 가게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걸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셋째 날 오전 다은은 시장 안국밥집에서 아침을 먹다가 우연히 옆 테이블 아주머니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순자 씨 어제 또 얼굴이 안 좋더라. 허리가 또 도진 거 아냐? 글쎄, 내가 좀 쉬라고 했더니 또 괜찮다고 하지 뭐야. 저 양반 원래 저래. 죽는 소리 한 번을 안 해. 다은은 숟가락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허리, 몸이 안 좋다는 거죠. 그런데 혼자 새벽부터 나와 가게를 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다은은 괜한 데서 마음이 건드려지는 게 싫어서 일부러 국밥을 한 숟가락 더 떴는데 넘어가질 않았어요. 그날 오후 다은은 가게 앞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뭔가를 사겠다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냥 가까이서 보고 싶었습니다. 김순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다은이 창기를 들여다보고 있는 사이 시장 안쪽에서 7, 8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를 짚으며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김순자가 먼저 알아보고 말을 건넸죠. 어머, 삼산댁. 오늘은 어떻게 나왔어요? 다리는 좀 나아졌어요? 그럭저럭.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잠깐만 있어봐요. 김순자는 안으로 들어가더니 반찬 2가지를 작은 봉지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계산대 앞도 아니었고 손님한테 하는 방식도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히 뭔가를 담아서 할머니 손에 쥐어줬습니다. 얼마예요? 됐어요. 이거 오늘 것인데 내가 다 못 팔아. 가져가서 드세요. 맨날 이러면 어떡해. 맨날 이런 것도 아닌데 뭘. 할머니가 연신 고맙다고 하면서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멀어졌고 김순자는 그 뒷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다시 하던 일로 돌아갔습니다. 다은은 그 장면을 가까이서 다 봤어요. 말 한 번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그게 더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다은은 그날 저녁 숙소에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냉정하고 계산적인 사람이었다면 차라리 쉬웠을 거라는 생각. 미워할 이유가 분명한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계속 들여다보고 싶지도 않았을 거라는 생각. 그런데 눈앞에 김순자는
그 어떤 예상과도 맞지 않았어요. 거칠고 투박하지만 어딘가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속을 쉽게 내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도 느껴졌죠. 그 점만큼은 자기 자신과 닮아 있다는 게 다은으로서는 가장 불편한 사실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다은은 처음으로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처음엔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오전에 가게 앞을 지나다가 무거워 보이는 식재료 박스를 혼자 끌고 있는 김순자와 마주쳤거든요. 허리가 안 좋다는 얘기를 들은 직후여서인지 다은은 생각하기도 전에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제가 들어드릴까요? 아이고, 괜찮아요. 무겁지도 않아. 무거워 보이는데요. 김순자가 잠깐 다은을 봤습니다. 뭔가를 재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그러다가 짧게 말했죠. 그럼 저기 안까지만. 다은은 박스를 들고 가게 안쪽 선반 옆에 내려놨습니다. 안에서 보는 가게는 밖에서 보는 것보다 좁고 아늑했어요. 크고 작은 냄비들이 가스레인지 위에 올라가 있었고 한쪽 벽에는 오래된 달력이 붙어 있었습니다. 다은은 그걸 보면서 아무것도 아닌 척 안을 훑었죠. 냄비들 옆에 작은 약봉지 묶음이 보였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별거 아닌데요. 서울에서 왔다고 했지요? 여기는 무슨 일로? 그냥 좀 쉬러요. 조용한 데 오고 싶었어요. 김순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은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짧은 대화가 끝나고 나서 가게를 나오는데 발이 잘 떼어지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돌아보고 싶었는데 억지로 참았어요. 이유를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다은은 가게 가까이에 있는 시장 안작은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가게 쪽을 내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관찰이라고 하기엔 너무 감정이 섞여 있었고 그냥 바라보기라고 하기엔 목적이 너무 뚜렷했죠. 김순자는 오후 내내 자리를 지키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가끔 허리에 손을 가져다 대는 걸 봤어요. 잠깐씩 아무도 안 볼 때만 표정을 바꾸지 않으면서 저녁 무렵 가게 문을 닫으면서 김순자가 창기들을 정리하는데 남은 반찬들을 작은 그릇에 덜어 다시 담는 걸 봤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나눠줄 것처럼요. 다은은 카페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보면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또 올라왔어요. 서류 속에 그 사람과 눈앞에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게 점점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일치하지 않았거든요. 어디 하나도. 숙소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올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다은은 방문을 열고 들어와 불도 켜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이 어두웠죠. 분명히 확인하러 온 거였습니다. 서류 한 장으로 살아온 여자의 얼굴을 직접 보고 그 눈빛을 확인하고 그걸로 무언가를 결론 내리러 온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다은이 확인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결론 내리기가 처음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다는 것만 확인하고 있었죠. 다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또 가야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거니까. 그 생각 하나를 붙들고서야 간신히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아침, 다은은 처음으로 가게 일을 제대로 도왔습니다. 도와주겠다고 먼저 나선 건 아니었어요. 오전 일찍 시장을 지나다가 김순자가 가게 앞 바닥에 쏟아진 반찬을 혼자 치우고 있는 걸 봤는데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이 눈에 띄게 힘겨워 보였거든요. 다은은 그냥 지나치려다가 결국 멈춰서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같이 치울게요. 김순자는 한 박자 멈칫했지만 거절하진 않았어요. 두 사람이 말없이 나란히 바닥을 닦는 동안 시장은 여느 때처럼 시끄럽게 돌아가고 있었고
그 소음이 어색한 침묵을 대신 채워줬습니다. 다 치우고 나서 김순자가 툭 던지듯 말했죠. 손이 빠르네. 별거 아닌데요. 아니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잘 안 해. 고마워요. 그게 전부였지만 그날 오후 다은은 자연스럽게 가게 안에 있었습니다. 점심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 창기를 나르는 걸 도왔고 김순자는 딱히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굳이 나가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아주 얇은 실 하나가 연결되기 시작했죠. 다은이 그 안에서 오래 있다 보니 김순자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씩 더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손님이 말을 걸면 짧게 받아치고 괜한 농담은 하지 않았죠. 그런데 퉁명스럽다거나 차갑다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끼는 사람, 말을 아끼고 감정을 아끼고 에너지를 아끼는 사람. 다은은 그런 방식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는데 그게 또 불편했어요. 오후 늦게 손님이 뜸해진 시간, 김순자가 가스불 앞에 서서 뭔가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다은은 창기 뚜껑을 닦으면서 가게 안을 천천히 훑었어요. 며칠 전에 봤던 약봉지 묶음이 그대로 선반 위에 있었고 그 옆에 달력 몇 장이 지나서 떨어진 채 방치된 낡은 달력도 여전히 그 자리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선반 구석에 작은 액자 하나가 비스듬히 기대어 있는 게 보였죠. 다은은 눈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아주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흑백은 아닌데 색이 많이 바래서 거의 흑백처럼 보이는 사진. 인화 상태가 고르지 않아서 가장자리가 뭉개져 있었고 정확히 누구인지 바로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젊은 여자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은은 아무렇지 않은 척 손을 움직이면서 시선만 그쪽으로 뒀습니다. 젊은 여자의 얼굴이 지금의 김순자와 겹치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는데 거리가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아이가 몇 살쯤 되어 보이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누군가의 품에 안겨 있는 아주 어린 아이라는 것만 보였죠. 그때 가게 입구 쪽에서 시장 아주머니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김순자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 것 같았어요. 이름 없이 언니하고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왔고 김순자도 불을 줄이며 반겼죠. 다은은 창기를 닦으면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들으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가게가 좁다 보니 다 들렸어요. 요즘 어때? 몸은 좀 어때? 그냥 그렇지 뭐. 추운 날엔 허리가 좀 그래. 병원은 갔어? 다음 주에 예약해뒀어. 잠깐 사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언니 있잖아. 내가 저번에 말하려다 그냥 넘어갔는데. 뭘? 언니 옛날에 애기 하나 있었다고 했잖아. 예전에 술 한잔 하다가. 그 애는 잘 살고 있겠지? 가게 안에 아주 짧은 침묵이 떨어졌습니다. 다은은 손이 멈췄어요. 숨도 잠깐 멈춘 것 같았죠. 김순자가 대답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가스불 소리만 낮게 깔리는 그 몇 초 동안 다은은 귀가 그쪽으로만 쏠리는 걸 어쩌지 못했어요. 잘 살고 있겠지. 그게 대답의 전부였습니다. 더 길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주머니도 더 묻지 않았고 화제는 곧 다른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시장 이야기로, 날씨 이야기로 아무렇지 않게 돌아갔죠. 그런데 다은은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기 위에 올린 손을 천천히 내리면서 가슴 어딘가가 조여드는 느낌을 억누르고 있었어요. 잘 살고 있겠지. 그 말투가 문제였습니다. 확신이 아니었어요. 바라는 말이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냥 잘 살고 있기를 바라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다은은
그 짧은 한마디에서 느껴지는 무게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아주머니가 나가고 나서 가게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김순자는 불 앞으로 돌아갔고 다은은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하는 척했지만 머릿속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죠. 서류에는 보호 포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이 그 이유를 궁금해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잊은 게 아니라는 뜻일까? 아니면 그냥 죄책감이 남아서 하는 말일까? 다은은 두 가지 가능성을 번갈아 생각하다가 어느 쪽도 결론 짓지 못했습니다. 가게를 나오면서 다은은 선반 위의 사진을 한 번 더 봤어요. 비스듬히 기댄 낡은 액자. 누가 찍었는지, 언제 찍었는지, 그 안의 아이가 누구인지.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었지만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이 처음으로 분명하게 올라왔습니다. 숙소방으로 돌아온 다은은 가방에서 입양 서류를 꺼내 침대 위에 펼쳤습니다. 몇 번이나 읽었던 그 문장들이 또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경제적 사유로 인한 보호 포기. 그 아래쪽 기관 인계 날짜 옆에 적힌 짧은 메모 하나가 오늘따라 유독 눈에 걸렸습니다. 작은 글씨로 담당자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보호자 건강 상태 불량. 장기 치료 필요 소견 첨부. 다은은 그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그냥 지나쳤습니다. 경제적 사유라는 말에 시선이 꽂혀서 그 아래는 제대로 읽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다시 읽으니 달랐어요. 건강 상태 불량. 장기 치료. 그 말들이 오늘 오후 들은 한마디 위에 겹쳐졌습니다. 잘 살고 있겠지. 다은은 서류를 내려다보며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재배열되는 느낌이었어요. 확신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확신이라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잘못된 방향을 보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감각. 그게 지금 다은의 가슴 한가운데를 조용히 건드리고 있었죠. 다은은 서류를 다시 접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시장 쪽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내일은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물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물을지, 뭘 물을지는 아직 몰랐어요. 다만 이대로 보기만 하다가 떠나는 건 안 될 것 같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 확신 하나만 가지고 다은은 불을 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은은 숙소를 나서면서 서류를 가방에 넣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빈손으로 나선 날이었어요. 뭔가를 확인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러 간다는 마음이었죠. 어제까지는 서류 속 문장들을 머릿속에 붙들고 김순자를 봤는데 오늘은 그걸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보일 것 같았어요. 시장에 도착하니 김순자는 이미 가게 문을 열고 창기를 정리하는 중이었습니다. 다은이 들어서자 눈이 마주쳤고 김순자는 딱히 반기는 표정도 아닌데 문을 더 열어두는 듯한 자연스러운 동작을 했어요. 말없이 들어오라는 뜻이었죠. 다은은 가방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디 있는지는 어제 이미 봐뒀거든요. 또 왔네. 일손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요. 쉬러 온다고 하더니 이게 저한테는 쉬는 거예요. 김순자가 짧게 피식했습니다. 웃음이라고 하기엔 작았지만 다은이 여기 온 이후로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그게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나쁜 쪽이 아니라 뭔가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은 방향으로요. 그날은 꽤 바빴습니다. 오전부터 단체 주문이 들어와 있었던 모양인지 김순자가 새벽부터 만들어뒀다는 반찬들을 포장하고 정리하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다은은 군말 없이 손을 맞췄고 김순자도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금방 알아듣는다는 걸 아는지 중간부터는 그냥 나란히 일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리듬이 맞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두 사람이 그랬어요. 점심이 지나고 손님이 뜸해진 시간에 김순자가 안쪽 작은 상에 국과 밥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으려다가 잠깐 다은 쪽을 봤죠. 밥 먹고 가요. 아, 저는 괜찮아요. 이랬으면 밥은 먹어야지. 거절하기가 어려운 말투였습니다. 다은은 결국 맞은편에 앉았어요. 상이 좁아서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웠고 밥 먹는 내내 창밖으로 시장 골목이 내다보였죠. 한동안 숟가락 소리만 들리다가 김순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서울에서 뭐해요? 작은 회사 운영해요. 혼자요? 네, 혼자요. 힘들겠네. 익숙해졌어요. 김순자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조금 달라졌어요. 뭔가를 더 물으려다 참은 것 같은 얼굴이었죠. 다은은 그걸 눈치채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자기도 더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밥을 다 먹고 나서 다은이 그릇을 치우려는데 뒤에서 김순자가 조용히 물었어요. 가족은요? 있어요, 없어요? 다은은 잠깐 멈췄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양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면 되는 거지만 이 순간 그 말이 목에서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계세요. 그냥 따로 살아요. 김순자는 더 묻지 않았어요. 다은도 더 말하지 않았죠. 그릇을 개수대에 가져다 놓으면서 다은은 자기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스스로도 몰랐는데 그 짧은 대화가 생각보다 많이 건드린 모양이었죠. 오후에 다은은 창기를 닦으면서 자연스럽게 선반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어제부터 마음에 걸렸던 그 낡은 액자가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오늘은 조금 더 잘 보였습니다. 젊은 여자가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 여자의 얼굴은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는데 지금의 김순자보다 훨씬 앳되고 야윈 얼굴이었어요.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웃는 사진이 아니라 그냥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그 눈빛이 어딘가 무거웠죠. 안고 있는 아이는 돌이 채 안 된 것 같았어요. 다은은 그 사진에서 시선을 빼지 못하다가 결국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진은 오래됐네요. 김순자가 고개를 들어 사진 쪽을 봤습니다. 표정이 아주 조금 굳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오래됐지. 어릴 때요? 그렇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은도 더 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짧은 대답이 오히려 더 많은 걸 말해주는 것 같았죠. 저 사진을 버리지도 잘 보이는 곳에 두지도 않고 선반 구석에 비스듬히 세워둔 방식이요. 꺼내놓기엔 아프고 치워버리기엔 놓지 못하는 것들이 그렇게 놓이는 거라는 걸 다은은 알았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해온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면서 김순자가 등을 펴다가 허리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인상이 살짝 찌푸려지는 게 보였어요. 다은이 봤다는 걸 알았는지 금세 표정을 정리했지만 이미 늦었죠. 허리가 많이 안 좋으세요? 괜찮아요. 아까부터 계속 손이 가던데요. 나이 들면 다 그래요. 다은은 더 말하려다 참았습니다. 캐묻는 게 실례인 것 같아서가 아니라 지금 이 대화를 어디로 이어가야 할지 몰랐거든요. 궁금한 건 허리가 아니었으니까요. 다은이 정말 묻고 싶은 건 따로 있었는데 그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계속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나서 김순자가 작은 쇼핑백에 남은 반찬을 담으며 말했어요. 가져가요. 숙소에서 혼자 밥 먹을 거잖아요.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찬밥에 이거라도 있어야지. 다은은 받았습니다. 받지 않으면 더 이상할 것 같았거든요. 쇼핑백을 들고 시장 골목을 나오면서
다은은 안에 담긴 반찬 냄새가 퍼지는 걸 느꼈어요. 따뜻했습니다. 이미 식었을 텐데도 이상하게 따뜻한 느낌이었죠. 숙소로 돌아와 불을 켜고 쇼핑백을 식탁에 올려놓은 다은은 한참을 그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조용하지 않았어요. 어제 서류에서 다시 읽었던 문장이 또 떠올랐습니다. 보호자 건강 상태 불량, 장기 치료 필요. 허리에 손을 가져다 대던 김순자의 얼굴이 그 위에 겹쳤어요. 선반 구석에 낡은 사진이 겹쳤고 잘 살고 있겠지라는 말투가 겹쳤죠. 다은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서류 한 장 속에 그 문장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생각조차 하기 싫었던 그 가능성이 지금은 너무 선명하게 눈앞에 있었습니다. 버린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 말을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꺼내놓는 순간 다은은 가슴 어딘가가 무너지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뭔가가 풀리는 것 같은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바로 다른 감각이 올라왔어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혼자서 면죄부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잖아. 아직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는데. 다은은 손바닥으로 눈을 꾹 눌렀습니다. 감정이 먼저 가면 안 됐어요. 아직은 확인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내일은 물어봐야겠다고 다은은 생각했습니다. 돌려서도 아니고 멀리서도 아니고 제대로. 어떻게 물을지는 밤새 생각해야 할 것 같았지만 더 미룰 수는 없다는 건 분명했어요. 쇼핑백을 열어 반찬을 꺼내면서 다은은 창밖 시장 쪽 불빛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이미 문을 닫았을 시간인데도 그쪽에 자꾸 시선이 갔어요. 다은은 결국 숟가락을 들면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말해야지.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뒤척이다 깨고 깨다 또 뒤척이고 그러다 새벽 4시쯤 되니까 그냥 눈을 뜨고 천장만 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물어볼지 머릿속으로 수십 번을 시뮬레이션 했는데 그때마다 말이 다르게 나왔고 다르게 나올 때마다 김순자의 반응이 다르게 그려졌습니다. 어떤 버전에서는 김순자가 모른 척했고 어떤 버전에서는 화를 냈고 어떤 버전에서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은이 가장 두려운 건 사실 그거였습니다. 대답 자체가 없는 것. 아침 일찍 시장으로 갔습니다. 김순자는 여느 때처럼 이미 가게 문을 열고 있었어요. 다은이 들어서자 짧게 눈인사를 했고 다은도 말없이 앞치마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 말을 꺼낼지에 가 있었어요. 타이밍을 재고 있었죠. 손님이 없는 시간, 두 사람만 있는 순간, 그때 물어야 한다고 계속 되뇌면서요. 그런데 오전 내내 그 순간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유독 바쁜 날이었어요.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단골인 듯한 아주머니들이 들러서 이야기를 나누다 가는 일도 많았죠. 다은은 창기를 나르고 포장을 도우면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게 길어질수록 오히려 조급함이 커졌어요. 점심 무렵 잠깐 손님이 뜸해진 사이 김순자가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뭔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소리가 났고 다은이 안을 들여다보니 선반 아래 서랍 사이에 끼어있던 종이 몇 장을 꺼내고 있었어요. 다은은 자연스럽게 시선을 그쪽으로 뒀습니다. 종이가 구겨진 채로 여러 장이었는데 김순자가 그중 하나를 펴서 보다가 이내 접어서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죠. 다은은 그 장면을 보면서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뭔지는 몰랐지만 저 종이들이 그냥 영수증이나 메모지가 아닐 것 같다는 직감이 왔습니다. 이유는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그냥 김순자가 그걸 집어드는 방식이
접어서 주머니에 넣는 방식이 평소의 물건을 다루는 방식과 달랐거든요. 조심스러웠습니다. 소중하게 아니면 들키지 않으려는 것처럼요. 오후 들어 잠깐 자리를 비울 일이 생긴 김순자가 다은한테 말했습니다. 시장 안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다녀올게요. 가게 좀 봐줄 수 있어요? 네, 다녀오세요. 김순자가 나가고 다은은 혼자 가게 안에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카운터 앞에 서 있었어요. 손님이 오면 응대하고 오지 않으면 그냥 있으면 됐죠. 그런데 3분도 안 돼서 다은의 시선은 자꾸만 안쪽 선반으로 갔습니다. 아까 그 서랍 쪽으로요. 다은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건 선을 넘는 일이었어요. 분명히 그랬죠. 그런데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선반 앞에 서서 서랍을 천천히 열었어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다은은 반사적으로 가게 입구 쪽을 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서랍 안에는 종이들이 몇 장 더 있었습니다. 구겨지고 오래된 것들이었어요. 다은은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병원 서류였어요. 날짜가 오래됐고 종이가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내용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진단명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로 입원 기간이 적혀 있었어요. 6개월. 그리고 그 아래 한 줄. 환자 보호자 없음. 보호자 연락 불가 상태. 다은은 손이 멈췄습니다. 날짜를 다시 봤어요. 자기가 시설에 맡겨진 해와 거의 일치했죠. 완전히 같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가까운 시기였습니다. 다은은 종이를 들고 한 줄 한 줄 다시 읽었어요. 뇌가 받아들이는 속도보다 눈이 더 빨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입구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은은 반사적으로 서류를 서랍에 넣고 손을 빼면서 카운터 쪽으로 돌아섰어요. 심장이 귀 옆까지 울리는 것 같았죠. 다행히 들어온 건 손님이었습니다. 다은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응대하면서 속으로 숨을 골랐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일까봐 계산하는 척 창기에 손을 올려뒀습니다. 손님이 나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김순자가 돌아왔어요. 다은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서 있었지만 표정 관리가 쉽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많은 것들로 꽉 찬 상태였거든요. 기다리느라 심심했죠? 아니요, 괜찮았어요. 김순자는 앞치마를 고쳐 매면서 가게 안을 한번 쭉 훑었습니다. 뭔가 달라진 게 있나 확인하는 것처럼요. 다은은 시선을 바깥으로 돌렸어요. 오후 내내 다은은 말을 꺼낼 타이밍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와는 다른 이유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까는 어떻게 물어볼지 몰라서였는데 지금은 서랍에서 본 것들이 너무 마음에 걸려서였습니다. 그걸 봤다는 걸 들키지 않은 채로 어떻게 같은 내용을 물어볼 수 있을지 그 실마리가 잡히지 않았어요.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가게 마무리를 같이 하다가 김순자가 문득 말했습니다. 다은 씨는 왜 여기 온 거예요? 진짜로. 다은은 손이 멈췄어요. 김순자는 창기를 정리하면서 다은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나서도 계속 하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가볍지 않았죠. 쉬러 왔다고 했잖아요. 그게 다예요? 다은은 대답을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찾고 있었는데 그 찰나의 침묵이 너무 길어졌어요. 김순자가 그제야 고개를 들어 다은을 봤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 아니면 알고 싶은 것 같은 눈빛이었죠. 이상하게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김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은은 그 말이 자기한테 하는 말인지 혼자 중얼거리는 건지 한 박자 판단을 못했어요. 무슨 생각이요? 처음 왔을 때부터요. 얼굴이 자꾸. 김순자는 거기서 말을 멈췄습니다.
다은의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아주 조용하고 팽팽한 공기가 떨어졌습니다. 다은은 그 말의 끝을 알고 있었어요. 아니, 알 것 같았죠. 그런데 확인하는 게 무서웠습니다. 확인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가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냥 서울 사람 같지 않아서요. 김순자가 먼저 말을 돌렸습니다. 다은도 모른 척 받아넘겼어요. 서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데요? 좀 더 바빠 보이잖아. 눈에 여유가 없고. 근데 다은 씨는 달라. 그 말이 끝나고 두 사람은 다시 하던 일로 돌아갔습니다. 대화가 끊겼지만 뭔가가 끊기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공기 중에 뭔가가 떠 있는 것 같은, 아직 꺼내지 않은 말들이 가게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가게 문을 닫고 다은이 골목을 나서려는데 등 뒤에서 김순자가 불렀습니다. 내일도 와요? 다은은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어요. 네, 올게요. 걸어오는 내내 다은은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는 걸 느꼈습니다. 울음은 아니었어요. 우는 게 아닌데 눈이 자꾸 뜨거워졌죠. 숙소 계단을 올라가면서 다은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내일은 진짜로 말해야 한다고, 더는 미루면 안 된다고 그 생각 하나를 붙들면서 방문을 열었어요. 방 안이 어두웠지만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 서 있었어요. 오늘 서랍에서 본 날짜가, 김순자의 눈빛이, 얼굴이 자꾸 생각난다는 그 말이 머릿속을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은은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김순자가 아직 가게 문을 채 다 열기도 전이었어요. 창기를 꺼내 정리하는 뒷모습이 보였고 다은은 골목 입구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말해야 한다고 어젯밤 내내 다짐했던 그 결심이 지금 이 순간 다시 흔들리고 있었어요. 막상 저 뒷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또 막막해졌습니다. 그래도 발을 뗐습니다. 멈춰 있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일찍 왔네요. 김순자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거였죠. 일찍 잠이 깨서요. 다은은 앞치마를 집어들면서 속으로 호흡을 골랐습니다. 오전 내내 일을 도우면서 타이밍을 봤어요. 손님이 들어오면 기다렸다가 나가면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점심이 지나 있었고 다은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타이밍 같은 건 없다는 걸, 기다린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오늘에서야 알았으니까요. 김순자가 안쪽에서 냄비를 불 위에 올리고 있을 때였어요. 다은은 그 옆에 서서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쭤봐도 될까요? 한 가지. 김순자가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뭐요? 오래전에 아이를 시설에 맡기셨다고 들었어요. 가스불 소리만 남았습니다. 김순자의 손이 냄비 손잡이 위에 그대로 올라간 채로 멈췄어요. 다은은 계속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빨리 말해야 한다는 걸 알았죠. 왜 보내셨어요? 긴 침묵이었습니다. 가게 밖에서 시장 소음이 여전히 들려왔지만 그 소리가 이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김순자는 천천히 가스불을 줄이고 냄비에서 손을 뗐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로요. 그걸 왜 알고 있어요? 질문이었는데 추궁처럼 들렸습니다. 다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기다렸죠. 김순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아니, 너무 많은 게 한꺼번에 지나가는 바람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서요. 그냥 왜 그랬는지가 알고 싶었어요. 김순자는 한동안 다은을 바라봤습니다. 뭔가를 가늠하는 것 같기도 했고 뭔가를 참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가게 입구 쪽을 보더니 느리게 걸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이 올 시간이었는데도요. 문을 닫고 돌아서는 김순자의 얼굴이 조금 전과 달랐습니다. 뭔가 내려놓은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몸이 안 좋았어요. 낮고 느린 목소리였습니다. 다은은 숨을 참았어요. 얼마나요? 오래. 처음엔 좀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입원을 해야 했고 언제 나올 수 있을지도 몰랐고 곁에 있어줄 사람도 없었죠. 김순자가 말을 잇는 속도가 느렸습니다. 오래 묵어둔 것들을 꺼내는 사람의 속도였어요. 다은은 그 속도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주변에서 말했어요. 이 상태로 아이 데리고 있으면 둘 다 위험하다고. 일단 맡겨두고 몸 추스르면 찾아오면 된다고. 그 말이 그때는 맞는 말처럼 들렸어요. 그 후에는요. 김순자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더 오래 걸렸어요. 나오는데 몸이 생각만큼 빨리 안 나아졌고 나와서 보니까 손에 아무것도 없었죠. 돈도 집도. 그 상태로 찾아가면 더 나쁜 거라는 말을 들었어요. 안정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래서 기다리셨어요. 기다리다가 김순자의 목소리가 거기서 끊겼습니다. 다은은 그 끊긴 자리가 어떤 말로 채워질지 이미 알 것 같았어요.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김순자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가 처음보다 더 낮아져 있었죠. 입양이 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기관에서 좋은 데 갔다고, 더 이상 찾을 수 없다고. 가게 안이 조용했습니다. 다은은 자기 심장 소리가 들릴 것 같았어요. 손끝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버린 게 아니었어요. 김순자가 말했습니다. 변명이 아니었어요. 설명도 아니었죠.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20년 넘게 혼자 들고 있었던 사실을 처음으로 소리내어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맡긴 거예요. 맡기고 찾으러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말이 끊겼습니다. 김순자가 손등으로 눈가를 짚었어요. 눈물이 흐르는 건 아니었는데 흐르기 직전의 얼굴이었습니다. 다은은 그 얼굴을 정면으로 보고 있었어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가, 김순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잘 살고 있는지. 그 질문이 다은의 가슴 한가운데에 꽂혔습니다. 잘 살고 있는지. 며칠 전 시장 아주머니한테 혼잣말처럼 했던 그 말이랑 똑같았어요. 그때는 그냥 지나쳤는데 지금 직접 듣는 건 전혀 달랐습니다. 다은은 입술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뭔가를 말해야 한다는 걸 알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잘 살고 있어요. 다은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김순자가 다은을 봤습니다. 뭔가를 느끼는 것 같은 눈빛이었지만 아직 연결되지 않은 것 같기도 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다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돌이키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함께 올라오고 있었어요. 38년이었습니다. 38년 동안 이 순간을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외면해 왔는데 막상 여기 서 있으니까 두렵다기보다는 그냥 지쳤다는 느낌이 먼저였어요. 오래 들고 있었던 게 너무 무거워서 이제 내려놔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요. 다은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입양기관에서 받은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김순자의 시선이 그쪽으로 갔어요. 봉투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저한테 온 거예요. 김순자가 봉투와 다은을 번갈아 봤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속도로요.
다은은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김순자가 알아채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 시간을 전부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은 씨가 김순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서울에서 네. 한 글자였지만 그 한 글자에 38년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김순자의 눈이 흔들렸어요. 손이 테이블 모서리를 잡는 게 보였죠. 지지할 것이 필요한 사람처럼요. 다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38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것도 숨기지 않은 채로요. 김순자의 손이 테이블 모서리를 잡은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은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가게 문이 닫혀 있었고 시장 소음은 저 바깥 어딘가에서 들려오고 있었지만 두 사람이 있는 이 공간만큼은 완전히 다른 시간 속에 있는 것 같았죠. 어느 쪽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낼 수 없었던 게 아니라 꺼낼 말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김순자가 먼저 눈을 내렸습니다. 봉투 쪽으로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양손으로 들고 있었죠. 봉투 표면을 손끝으로 가만히 짚는 모습이 다은은 차마 오래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언제부터? 김순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았어요. 알았어요? 기관에서 연락이 온 게 한 달 전이었어요. 여기 내려온 건 그 다음이고요. 김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은의 얼굴을 똑바로 봤어요. 찾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38년 전에 품에 안고 있었던 얼굴의 흔적을 지금 이 얼굴 어딘가에서 찾고 있는 것 같았죠. 다은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닮았다. 김순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혼잣말에 가까웠죠. 눈이. 처음 봤을 때부터 자꾸 눈이 걸렸어요. 왜 그런지 몰랐는데 다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어요. 목 어딘가가 막혀 있는 것 같았는데 그게 울음인지 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죠. 김순자가 봉투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한 번에 앉는 게 아니라 천천히 힘이 빠진 사람처럼 내려앉는 동작이었어요. 다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좁은 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죠.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 본 게 처음이라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며칠을 같은 가게에서 지냈는데 원망하지. 김순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질문이 아니었어요. 확인이었죠. 다은은 대답하기 전에 잠깐 생각했습니다. 원망. 그 단어가 맞는지 아닌지 지금 이 순간 자기 안에 뭐가 있는지 빠르게 더듬었어요. 분노는 있었습니다. 허무함도 있었고 오래된 상처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김순자의 얼굴을 보면서 그게 전부인지 물으면 솔직히 모르겠다는 게 답이었어요. 모르겠어요. 원망하려고 왔는데. 근데요? 근데 그게 생각만큼 쉽지 않았어요. 김순자가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 그렇게 있다가 눈을 뜨면서 낮게 말했어요. 미안해요. 두 글자였습니다. 짧았지만 무거웠어요. 다은은 그 말이 가슴 안으로 들어오는 걸 느꼈는데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변명하고 싶지 않아요. 변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것밖에는. 알아요. 다은이 말했습니다. 본인도 놀랐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나왔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며칠 동안 조금씩 알아가면서 서랍 속 병원 서류를 보면서 잘 살고 있겠지라는 혼잣말을 들으면서 다은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냉정해서가 아니었다는 걸, 선택이 아니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요. 그래도 다은이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어요. 그래도 보고 싶었어요. 한 번만이라도 그냥 어떤 사람인지. 김순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요. 손등으로 닦지도 않고 그냥 두었어요. 다은은 그 눈물을 보면서 자기 눈도 뜨거워지는 걸 느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었거든요. 나쁜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쭉. 그래야 했겠지. 그게 더 편하니까. 나쁜 사람이어야 화가 나도 되고 미워해도 되고 잊어버려도 되고. 그런데 다은은 거기서 잠깐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시장 골목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아무것도 모른 채 하루가 흘러가고 있었죠. 다은은 다시 김순자를 봤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말이 끝나자 김순자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렸어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참는 게 보였죠. 다은은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오래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것이 조용히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통증처럼 오는 게 아니라 피로가 사라지는 것처럼요. 한참이 지나서 김순자가 손을 내렸습니다. 눈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좋은 부모님 만났고 공부도 했고 회사도 차렸어요. 부모님이 많이 좋은 분들이에요. 진짜로. 김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도하는 것 같은 동작이었어요. 38년 동안 알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씩 전달받는 사람의 얼굴이었죠. 다행이다. 그 말이 너무 진심으로 들려서 다은은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눈물이 흘렀고 다은은 그냥 흐르게 뒀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창피하지 않았거든요. 오랫동안 울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야 나오는 것 같아서 억지로 막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말이 없어도 되는 공간이었죠. 시장 소음이 창밖에서 들려오고 가스불이 낮게 켜져 있었고 낡은 가게 안에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김순자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물 2잔을 들고 나왔어요. 다은 앞에 한 잔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죠. 밥은 먹었어요? 너무 일상적인 말이어서 다은은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김순자도 그걸 알았는지 쑥스러운 것처럼 시선을 딴 데로 돌렸어요. 아직이요. 그럼 있어요. 내가 차릴게. 도와드릴게요. 됐어요. 앉아 있어요. 김순자가 부엌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다은은 물 한 모금을 마시면서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선반 위에 낡은 액자, 비스듬히 기대어 있는 사진. 이제는 그 사진 속 아이가 누구인지 물어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어요. 밥상이 차려지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메뉴는 단출했어요. 국에 밥, 그리고 가게에서 만든 반찬 몇 가지. 거창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죠. 다은은 숟가락을 들면서 이 장면이 언젠가 기억에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으로 같이 밥을 먹는 날이라는 게 38년 만에 처음이라는 게 그 사실이 실감 나면서도 아직은 멀게 느껴졌습니다. 자주 내려올 수 있어요? 김순자가 먼저 물었습니다. 기대를 숨기려는 것 같은데 숨겨지지 않는 목소리였어요. 자주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올게요. 바쁠 텐데. 와야 할 이유가 생겼으니까요. 김순자는 대답 대신 국그릇을 다은 쪽으로 조금 더 밀었습니다. 말로 하지 않는 방식이었어요.
다은은 그 동작을 보면서 눈이 또 뜨거워지려는 걸 꾹 눌렀습니다. 더 울지는 말자고, 오늘은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요. 밥을 다 먹고 나서 가게 문을 다시 열었을 때 시장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다은은 아까랑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무거운 게 없어졌다기보다는 오래 들고 있었던 것의 모양이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었죠. 내려놓은 게 아니라 함께 들 수 있게 된 것 같은요.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터미널 앞에서 김순자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먼저 가도 된다고 했는데도 따라왔어요. 버스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두 사람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조심해서 가요. 네. 다음에 올게요. 다은이 버스에 오르기 직전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김순자가 서 있었어요. 손을 흔드는 것도 뭔가를 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그게 더 많은 것처럼 느껴졌죠. 버스가 출발하고 창밖으로 터미널이 멀어지면서 김순자의 모습이 작아졌습니다. 다은은 그 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창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사라지고 나서도 한참을 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원망은 아직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38년 동안 한 가지 감정으로만 설명하려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훨씬 더 복잡한 모양을 하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복잡한 모양을 이제 막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걸 다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고속도로에 올라서면서 속도가 붙었어요. 창밖으로 산이 흘러가고 하늘이 흘러가고 서울로 가는 길이 펼쳐졌습니다. 다은은 가방에서 입양 서류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놨어요. 경제적 사유로 인한 보호 포기.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같은 문장인데 읽히는 게 달랐죠. 그 10글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으니까요. 다은은 서류를 다시 접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연락처 목록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오늘 새로 저장한 번호가 있었죠. 순자, 딱 2글자였습니다. 뭐라고 부를지 아직 모르겠어서요. 엄마라고 부를 수 있을지, 언제쯤 그 말이 나올지 아직은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서두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38년이 지났는데 그거 하나쯤은 천천히 결정해도 된다는 것쯤은 알았으니까요. 다은은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서울까지 4시간 반. 다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뭔가 내려놓은 사람처럼요. 오늘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버려진 줄만 알았던 삶이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 그 진실을 마주하는 일이 얼마나 용기 있는 선택인지 함께 느껴주셨으면 합니다. 삶의 어느 순간 이런 감정을 품어보신 분들이라면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더 많은 사연이 기다리고 있으니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여러분께 더 빨리 닿을 수 있어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